이 이야기는 1794년 정약용의 암행어사 활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민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1794년 가을, 경기도 어느 고을, 해질 무렵 허름한 주막 앞에 한 사내가 섰다. 32살의 정약용이었다. 그는 평소 입던 깨끗한 선비옷 대신 때 묻은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고 갓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다. 손에 든 보따리도 남루했다. 겉으로 보기엔 지방을 떠도는 가난한 선비였다. 하지만 그의 허리춤 깊숙한 곳에는 작은 노쇠패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마패, 왕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찰하는 암행어사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이 작은 패 하나로 수령의 목을 칠 수 있었고 아전을 구속할 수 있었으며 관아의 모든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정약용은 주막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고 막걸리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미 몇몇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농부로 보이는 이가 셋, 장사치로 보이는 이가 둘.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다. 주모, 방 하나 있소? 정약용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주모가 그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뒷방에 자리가 있습니다. 하룻밤 묵으실 겁니까? 며칠 묵을 것 같소? 이 고을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정약용은 일부러 피곤한 듯 말했다. 주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를 뒷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좁았고 온돌도 제대로 안 되는 듯 했지만 정약용에게는 완벽한 거처였다. 이곳에서 며칠간 귀를 열어두면 이 고을의 진실이 들릴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정약용은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도록.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듣는 것에 집중했다. 올해 농사는 그럭저럭인데 세금이 작년보다 2배라니. 한 농부의 목소리였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다. 정약용은 눈을 뜨지 않고 귀를 세웠다. 2배가 아니라 3배요. 나는 논이 5마지기인데 작년엔 쌀 2가마를 냈소. 그런데 올해는 6가마를 내라더군. 계산이 안 맞지 않소? 다른 농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어조였다. 정약용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숫자를 기억했다. 5마지기에 쌀 6가마. 정상적인 세율의 3배가 맞았다. 그래도 우리는 낫지. 최 씨네 집은 아들이 셋인데 군포를 5명분 내라더군. 어떻게 셋이 5이 되는지 모르겠소. 세 번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주모가 막걸리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전들이 장부를 조작하는 거요. 죽은 사람도 살아있다고 적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적어서 세금을 더 걷는 거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뻔하지 않소? 쉿! 소리 낮추시오. 아전들 귀가 밝소. 대화가 잠시 끊겼다. 정약용은 눈을 떴다. 이중장부. 그가 예상했던 수법이었다. 백성에게서는 많이 거두고 한양에 보고할 때는 적게 기록하는 것. 그 차액이 수령과 아전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정약용은 시장으로 나갔다. 장날은 아니었지만 작은 시장에는 몇몇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 쌀, 보리, 무명, 옹기. 평범한 물건들이었다. 정약용은 쌀을 파는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 쌀 한 말에 얼마요? 단량입니다. 상인이 대답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쌀을 한 줌 집어 살폈다. 품질을 확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시장 끝쪽에 관아 소속으로 보이는 사내 둘이 서 있었다. 아전들이었다. 그들은 상인들을 하나씩 불러
뭔가를 받아내고 있었다. 정약용은 자리를 옮겨 무명을 파는 좌판으로 갔다. 거기서도 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아전이 다가오자 상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아전은 그것을 받아 품에 넣고는 다음 좌판으로 이동했다. 공식적인 세금 징수는 아니었다. 장부도 없었고 영수증도 없었다. 사적인 착취였다. 저건 뭐 하는 겁니까? 정약용이 무명 장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수가 한숨을 쉬었다. 시장세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세금은 아닙니다. 저 아전들이 제 주머니를 채우려고 만든 거지요.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공식 세금은 수령과 아전들이 이중장부로 빼돌리고 비공식 착취는 아전들이 직접 했다. 이 고을의 백성들은 이중으로 수탈당하고 있었다. 셋째 날 저녁 정약용은 주모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잡았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간 후 그는 부엌 쪽으로 갔다. 주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주인장, 물 한 그릇 얻을 수 있겠소? 주모가 물을 떠주며 그를 살폈다. 사흘째 묵고 있는 이 선비가 도대체 무슨 볼일이 있는지 궁금한 듯 했다. 이 고을에 친척이라도 계십니까? 주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나가다 머무는 것이요. 그런데 이 고을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이더군. 백성들 얼굴이 다들 어둡소. 주모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찌 밝겠습니까? 수령나리께서 부임하신 지 3년인데 해마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작년 겨울에는 한 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어서요. 정약용의 표정이 굳었다. 관아에 호소하지 않았소?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전들이 수령나리 편이니까요. 오히려 억울하다고 말하면 곤장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모가 한숨을 쉬었다. 정약용은 물그릇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정약용은 품속의 마패를 만졌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넷째 날 오후 정약용은 마을 뒷골목에서 한 농부를 만났다. 주모가 은밀히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으로 등이 굽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덕수였다. 나리, 저는 선비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모가 믿을 만한 분이라 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제 아들이 작년 겨울에 죽었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였습니다. 군포를 낼 수 없어서 아전들이 와서 집기를 모두 압류해 갔고 그래도 모자라니 곤장을 쳤습니다. 20대를 맞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사흘을 앓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약용은 주먹을 쥐었다. 군포가 얼마였소? 세냥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3명으로 적혀 있다더군요. 그래서 9냥을 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없는 두 아들이 생겼는지. 정약용이 끼어들었다. 장부를 직접 보았소? 아닙니다. 아전이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보여달라고 했더니 백성이 관아 장부를 함부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중 장부였다. 실제 인원과 장부상 인원이 달랐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곧 바로잡을 것이오.
해질 무렵 정약용은 관아 주변을 정찰했다. 겉으로는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관아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정문, 측문, 뒷담. 담의 높이는 한 길 반 정도 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창고는 관아 안쪽 서쪽 구석에 있었다.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와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정약용은 뒷담 쪽으로 돌아갔다. 담 너머로 관아 안이 보였다. 아전 둘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순찰 패턴을 파악해야 했다. 정약용은 근처 주막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관찰을 계속했다. 해가 완전히 지자 관아의 등불이 켜졌다. 정문 양쪽에 하나씩, 대청에 하나. 창고 쪽은 어두웠다. 정약용은 미소 지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다. 밤중에 누가 관아 창고를 털겠는가. 수령과 아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곡식이 아니라 장부였다. 이중 장부의 증거. 백성들에게서 실제로 거둔 세금과 한양에 보고한 액수가 다르다는 물증. 그것만 있으면 수령의 목을 칠 수 있었다. 정약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좋았다. 어두운 밤이 필요했다. 내일 밤 그는 관아에 들어갈 것이었다. 조선의 암행어사가 아니라 밤의 도적처럼. 5째 날 저녁 정약용은 주막방에서 준비를 했다. 검은색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허리띠를 단단히 맸다. 품속에는 부싯돌과 작은 칼 그리고 마패를 넣었다. 마패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다. 들키면 신분을 밝혀야 할 수도 있었다. 밤이경.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각. 정약용은 주막을 빠져나왔다.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거리는 칠흑 같았다. 그는 담벼락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관아까지는 100보 남짓. 숨소리마저 죽였다. 관아 뒷담에 도착했다. 담 위로 기왓장이 보였다. 정약용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담 밑에 쌓인 돌을 디디고 올라갔다. 손을 뻗어 담 꼭대기를 잡았다. 순간 기왓장이 흔들렸다. 정약용은 숨을 참았다. 소리가 나면 끝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몸을 끌어올렸다. 담 위에 걸터 앉아 안을 내려다보았다. 관아 마당이 보였다. 대청 쪽에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순찰하는 아전이었다. 정약용은 아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아전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정약용은 안쪽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담 그늘에 몸을 숨기고 다음 움직임을 계산했다. 창고까지는 20걸음. 하지만 그 사이 마당이 훤히 트여 있었다. 달빛이라도 나오면 들킬 것이었다. 정약용은 순찰 아전의 발걸음 소리를 세었다. 규칙적이었다. 대청에서 동쪽 담까지 100걸음, 다시 돌아오는데 100걸음. 왕복 200걸음이면 대략 1시경. 그 시간 안에 창고에 들어가서 장부를 찾아야 했다. 아전이 다시 모퉁이를 돌았다. 정약용은 몸을 낮추고 창고를 향해 달렸다. 20걸음을 10호흡 만에 주파했다. 창고 문 앞에 섰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노쇠로 만든 무거운 자물쇠였다. 정약용은 품에서 가는 철사를 꺼냈다. 주막에서 구한 것이었다. 자물쇠 구멍에 철사를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딸깍. 첫 번째 걸쇠가 풀렸다. 다시 돌렸다. 딸깍. 두 번째도 풀렸다. 하지만 세 번째가 문제였다. 철사가 헛돌았다. 손에 식은땀이 났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 아전이 돌아오고 있었다. 정약용은 숨을 멈추고
철사를 더 깊이 밀어 넣었다. 각도를 바꿔 돌렸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그는 즉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창고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웠다. 정약용은 벽에 등을 기대고 귀를 기울였다. 아전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지나간 것이었다. 정약용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장부를 찾을 시간이었다. 정약용은 품에서 부싯돌을 꺼냈다. 하지만 불을 켤 수 없었다. 창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가면 들킬 위험이 있었다. 그는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곡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쌀가마들이 쌓여 있었다. 장부는 곡식 창고가 아니라 문서 창고에 있을 것이었다. 벽을 따라 돌자 문이 하나 더 나왔다. 안쪽 문이었다. 정약용은 문을 밀었다. 열렸다. 이쪽은 자물쇠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다. 종이와 먼지 냄새. 문서 창고가 맞았다. 정약용은 창문을 찾았다. 작은 창이 하나 있었다.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다. 뒷담 쪽이라 사람이 없었다. 그는 두루마기로 창문을 가리고 그 안쪽에서 부싯돌을 쳤다. 불꽃이 튀었다. 작은 심지에 불이 붙었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를 밝혔다. 선반들이 보였다. 장부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정약용은 선반을 하나씩 살폈다. 호적, 전답, 공문. 그가 찾는 것은 세금 장부였다. 선반 맨 위쪽에 전세라고 적힌 장부가 보였다. 정약용은 손을 뻗어 꺼냈다. 표지가 깨끗했다. 새 책처럼 보였다. 정약용은 책을 펼쳤다. 단정한 글씨로 각 농가의 전답과 세금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깨끗했다. 지워진 흔적이 없었고 수정된 부분도 없었다. 공식 장부치고는 너무 완벽했다. 정약용은 미소 지었다. 이것은 한양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가짜 장부였다. 정약용은 선반 뒤쪽을 뒤졌다. 진짜 장부는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손을 뻗어 선반 안쪽을 더듬었다. 뭔가 걸렸다. 나무 상자였다. 정약용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가 낡았다. 때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이것이 진짜였다. 정약용은 장부를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글씨가 지저분했다. 지우고 고친 흔적이 역력했다.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실제 징수액, 보고 예정액이라는 단어들이 보였다. 정약용은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농가, 김덕수. 깨끗한 장부에는 전답 오마지기, 전세쌀 2가마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낡은 장부에는 전답 오마지기, 실제 징수쌀 6가마, 보고 2가마라고 적혀 있었다. 차액이 4가마. 그 4가마가 수령과 아전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었다. 두 번째 농가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수법이었다. 정약용은 빠르게 계산했다. 이 고을의 농가가 대략 300호, 각 호당 평균 3가마씩 더 거뒀다면 총 900가마. 쌀 1가마의 단량이니 4,500냥. 엄청난 액수였다. 정약용은 두 장부를 들고 일어섰다. 이것이 증거였다. 수령이 아무리 변명해도 이 두 장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었다. 그는 장부를 품에 넣고 불을 껐다. 이제 빠져나갈 시간이었다. 정약용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다. 마당이 고요했다. 순찰 아전은 아직 반대편에 있는 듯했다. 그는 창고 문을 나와 자물쇠를 다시 채웠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었다. 수령이 장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다. 담벼락을 향해 달렸다. 오던 길을 거슬러 갔다. 담알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순찰 아전이 돌아오고 있었다. 정약용은 재빨리 담을 기어 올랐다. 기왓장을 잡고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기왓장 하나가 흔들렸다. 누구냐? 아전의 외침이 들렸다. 정약용은 망설이지 않고 담 너머로 뛰어내렸다. 땅에 착지하며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달릴 수 있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울렸다. 관아가 깨어나고 있었다. 정약용은 골목으로 달렸다. 어둠이 그를 숨겨주었다. 뒤에서 횃불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추격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약용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정약용은 담벼락을 따라 돌아 주막 쪽으로 향했다. 주막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자기 방으로 갔다. 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관아 사람들이 마을을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막까지는 오지 않았다. 한시진 후 소란이 잠잠해졌다. 정약용은 품속의 장부를 꺼내 촛불을 켰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여섯째 날 아침 정약용은 김덕수 노인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마을 뒤편 빈 사당에서였다. 노인 혼자가 아니었다. 3명의 농부가 더 있었다. 모두 억울한 세금을 낸 사람들이었다. 여러분께 부탁이 있소. 정약용이 말했다. 각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언제 냈는지, 누구에게 냈는지 적어주시오. 그리고 영수증이 있으면 가져오시오. 한 농부가 고개를 저었다. 영수증 같은 건 받지 못했습니다. 아전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괜찮소? 그것도 증거가 돼요. 세금을 걷었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부정의 증거요. 정약용은 종이를 꺼내 나눠주었다. 여기 적으시오. 본인의 이름, 전답의 크기, 실제로 낸 세금,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이름까지. 농부들이 종이를 받아들고 쓰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글을 못 써서 정약용이 대신 받아 적었다. 한 시진 동안 작업한 끝에 20명 농부의 증언이 모였다. 정약용은 그것들을 정리했다. 패턴이 보였다. 모두가 실제 전답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 평균 2배에서 3배. 그리고 모두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오. 이제 한 가지만 더 필요하오. 관아 안의 사람 중에 양심이 남아있는 자가 있소? 농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김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석이라는 젊은 아전이 있습니다. 아직 25인데 다른 아전들과는 다릅니다.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정약용이 끼어들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날 저녁 정약용은 마을 외곽숲에서 이 서기를 만났다. 25의 젊은 아전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김덕수 노인이 소개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저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정약용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이중장부. 이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을 어디서? 관아 창고에서 가져왔소. 나는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소. 그대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이 서기가 고개를 떨구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제가 쫓겨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정약용이 말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3가지요. 첫째, 이 이중장부를 누가 만들었는지. 둘째,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셋째, 수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 서기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장부는 호방 아전 박진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수령이 바뀌어도 그는 계속 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빼돌린 돈은 절반은 수령에게 갑니다. 나머지 절반을 아전들이 나눠 갔습니다. 저도 제 몫을 받았습니다. 이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약용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 말해준 것만으로도 그대는 용기를 낸 것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수령이 직접 지시했소? 네. 작년 봄 수령께서 박진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증언이었다. 정약용은 주막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것들, 이중장부 2권, 20명 백성의 증언서, 이 서기의 진술, 그리고 정약용 자신이 목격한 것들의 기록. 그는 하나씩 검토했다. 먼저 이중장부. 깨끗한 장부에는 총 전세가 2,000가마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낡은 장부에는 5,200가마로 적혀 있었다. 차액이 3,200가마, 쌀 1가마 단량이면 16,000냥, 3년간이면 48,000냥. 거액이었다. 백성들의 증언을 보았다. 김덕수는 5맞이기에 6가마를 냈다. 정상 세율의 3배였다. 박춘삼은 3맞이기에 5가마. 역시 3배. 수법이 일관되었다. 모든 백성이 정상보다 2배에서 3배를 냈다. 이 서기의 진술도 명확했다. 수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 박진사가 실행했다. 아전들이 나눠 가졌다. 완전한 조직 범죄였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격 기록을 확인했다. 시장에서 아전들이 사적으로 돈을 걷는 장면, 주모의 증언, 김덕수 아들의 죽음,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는 증거 뭉치를 가죽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정약용은 품속의 마패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노쇠패가 촛불에 반짝였다. 이제 암행어사 정약용이 아니라 왕의 대리인 정약용으로 나설 시간이었다. 7째 날 새벽, 정약용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낡은 두루마기를 벗고 깨끗한 선비복으로 갈아입었다. 갓을 단정히 쓰고 허리띠를 맸다. 마지막으로 마패를 손에 들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주모가 아침밥을 가져왔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손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복장이. 고마웠소, 주인장. 며칠간 신세를 졌소. 정약용이 말했다. 그는 주막을 나섰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관아까지 천천히 걸었다. 길에서 몇몇 백성들이 그를 보았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며칠 전 허름한 행색의 나그네와 지금의 단정한 선비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관아 정문 앞에 도착했다. 문지기 둘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정약용이 다가가자 한 문지기가 손을 들어 막았다. 관아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소. 민원이 있으면 해시 이후에 오시오. 정약용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다. 노쇠패가 아침 햇살에 번쩍였다. 문지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암행어사 출두. 문지기가 비명처럼 외쳤다. 관아 안에서 소란이 일었다. 발걸음 소리, 당황한 목소리들. 정약용은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마패를 든 손이 흔들림 없이 높이 들려 있었다. 햇빛이 그의 등 뒤에서 비쳐 그의 그림자가 관아 마당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수령이 대청으로 뛰어나왔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다. 40대 중반의 사내로
평소에는 거만한 표정이었을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전들도 뒤따라 나왔다. 10명 남짓. 모두 얼굴이 창백했다. 정약용이 관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령이 황급히 엎드렸다. 아전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정약용은 마패를 품에 넣고 대청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수령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정약용의 자리였다. 고을 수령 이윤석, 엎드려라. 정약용의 목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다. 수령이 머리를 땅에 찧었다. 암행어사 나리 소인은 아무런 잘못이. 입을 다물어라. 정약용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는 가죽 주머니를 열어 이중 장부를 꺼냈다. 2권의 장부를 대청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수령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다.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정약용이 계속 말했다. 왼쪽 장부는 한양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거짓 장부다. 오른쪽 장부는 실제로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기록한 진짜 장부다. 내가 감춘 것을. 수령이 고개를 들어 장부를 보려 했지만 정약용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 볼 필요 없다. 먼저 내 입으로 말해보아라. 3년간 이 고을에서 거둔 전세가 얼마인가? 수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6천 가마입니다. 거짓말. 정약용이 차갑게 말했다. 진짜는 15,600가마다. 정약용은 진짜 장부를 펼쳤다.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가리키며 읽어내려갔다. 정축년 5,200가마, 갑인년 5,300가마, 을묘년 5,100가마, 합계 15,600가마. 그런데 한양에 보고한 것은 6,000가마, 차액이 9,600가마다. 수령이 머리를 들었다. 변명을 하려는 듯했다. 나리, 그것은 아전들이 했다고? 정약용이 비웃었다. 그렇다면 묻겠다. 이 고을 수령은 내가 아니냐? 아전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장부를 조작하는데 수령인 내가 몰랐다는 말이냐? 수령이 대답하지 못했다. 정약용이 계속 말했다. 설령 몰랐다 해도 그것은 직무유기다. 알면서 묵인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정약용은 가죽 주머니에서 백성들의 증언서를 꺼냈다. 20장의 종이를 수령 앞에 쌓았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증언이다. 모두가 정상보다 2배에서 3배의 세금을 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두가 내 아전들에게 돈을 냈다고 했다. 수령의 손이 떨렸다. 정약용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전 이영식의 증언이다. 작년 봄 내가 호방 아전 박진사를 불러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사실이냐? 수령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약용 앞에 놓인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다. 장부, 백성들의 증언, 내부자의 진술.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정약용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청 아래 엎드려 있는 수령과 아전들을 내려다보았다. 창고를 봉하라. 명령이 떨어졌다. 문지기 둘이 창고로 달려갔다. 정약용이 뒤따랐다. 수령과 아전들도 일어나 따라왔다. 곡식 창고 문이 열렸다. 안에 쌀가마들이 쌓여 있었다. 세어라. 정약용이 말했다. 문지기들이 가마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났다. 100, 200, 300. 한 시즌이 걸려 모든 가마를 세었다. 총 4,800가마였다. 정약용이 장부를 펼쳤다. 깨끗한 장부에는 2,000가마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4,800가마.
차액이 2,800가마였다. 이것은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 중 아직 한양으로 보내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인 것이었다. 이 쌀은 모두 어디서 온 것이냐? 정약용이 수령에게 물었다. 수령이 더듬거렸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입니다. 장부에는 2,000가마라고 적혀 있는데 왜 4,800가마가 있느냐? 수령이 대답하지 못했다. 정약용이 계속 말했다. 내가 한양에 보고한 것은 2,000가마다.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에게서 거둔 것은 5,200가마. 이 중 4,800가마는 여기 있고 나머지 400가마는 어디로 갔느냐? 수령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정약용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400가마는 수령과 아전들이 나눠 가진 것이었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것이었다. 정약용은 대청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아전들을 불렀다. 호방 아전 박진사, 앞으로 나와라. 60노령의 아전이 떨며 앞으로 나왔다. 30년간 이 고을에서 일했다는 그 사람이었다. 정약용이 물었다. 이 이중장부를 내가 만들었느냐? 박진사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느냐? 15년 전부터입니다. 관아가 술렁였다. 15년이면 수령이 3번 바뀐 기간이었다. 정약용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다면 이전 수령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박진사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아갔습니다. 정약용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 15년간 수령이 바뀌어도 계속된 조직적인 범죄였다. 박진사 같은 노련한 아전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새로 부임한 수령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받아먹는 구조였다. 내가 빼돌린 돈으로 뭘 했느냐? 집을 샀습니다. 전답도 샀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박진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죄책감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했다. 정약용의 주먹이 쥐어졌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너는 집을 사고 전답을 샀단 말이냐? 김덕수의 아들이 곤장을 맞고 죽었을 때 너는 뭘 했느냐? 박진사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대답하라. 정약용의 목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박진사가 입을 열지 못하자 정약용이 다른 아전을 불렀다. 이영식, 앞으로 나와라. 25의 젊은 아전이 나왔다. 어젯밤 정약용에게 증언했던 그 사람이었다. 박진사가 이영식을 노려보았지만 이영식은 고개를 돌렸다. 작년 봄 수령이 박진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영식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수령이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요. 나는 그런 말을. 앉아라. 정약용이 차갑게 말했다. 수령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정약용이 이영식에게 물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수령날이 박진사, 그리고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박진사, 사실이냐? 박진사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수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마지막 변명의 여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정약용은 증거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중장부가 있다. 백성들의 증언이 있다. 창고의 실제 곡식 수량이 증명한다. 내부자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수령 본인의 직접 지시가 확인됐다. 정약용은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3년간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9,600가마. 쌀 한 가마 단량이면 48,000냥이다. 이 중 절반인 24,000냥을 내가 가져갔다. 맞느냐?
수령이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할 말이 있느냐? 수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약용은 판결을 내렸다. 수령 이윤석, 너는 백성의 재물을 훔치고 왕을 속이고 직무를 저버렸다. 죄목이 셋이다. 첫째, 횡령. 둘째, 사기. 셋째, 직무유기. 지금부터 너의 직첩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한다. 형조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다. 수령의 몸이 무너졌다. 정약용은 박진사를 보았다. 호방 아전 박진사, 너는 15년간 이 고을을 좀먹었다. 수령이 바뀌어도 내 탐욕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너를 파직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내가 빼돌린 돈으로 산 집과 전답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그 돈으로 백성들에게 갚을 것이다. 박진사가 비명을 질렀다. 나리, 그건 제 평생의 범죄 소득이지. 정약용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나머지 아전들도 하나씩 불러 처벌했다. 직접 가담한 자는 파직, 알면서 묵인한 자는 곤장, 몰랐던 자는 경고. 10명의 아전 중 7명이 처벌받았다. 이영식은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정약용이 그를 호방으로 승진시켰다. 앞으로 이 고을의 장부는 내가 관리한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영식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창고의 쌀을 처리했다. 2,800가마는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각 농가가 실제로 낸 세금과 정상 세율의 차액을 계산해서 그만큼 돌려주어라. 나머지 2,000가마는 예정대로 한양으로 보낸다.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에게 돌려줄 쌀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암행어사가 나타나 수령을 잡아갔다는 소식, 빼돌린 세금을 돌려준다는 소식. 오전 중에 온 마을이 알았다. 백성들이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다. 정오가 되자 관아 마당이 백성들로 가득 찼다. 300명도 넘었다. 모두가 자신의 쌀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정약용이 대청에 섰다. 백성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나는 암행어사 정약용이요. 정약용이 말했다. 며칠간 이 고을을 살폈소. 그리고 수령과 아전들의 부정을 확인했소. 여러분이 낸 세금 중 상당 부분이 불법적으로 빼돌려졌소. 오늘부터 그것을 돌려드리겠소. 환호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다. 정약용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이요. 내가 떠나면 또 다른 탐관오리가 올 수 있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소? 백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정약용이 계속 말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하오. 부정을 보면 신고하고 억울하면 호소하시오. 관아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왕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오. 관리도 마찬가지요. 김덕수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고맙습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정약용이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미안하오. 당신 아들을 구하지 못해서. 노인이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나리께서 이렇게라도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쌀 분배는 이틀이 걸렸다. 이영식이 장부를 들고 각 농가의 이름을 불렀다. 정약용이 직접 확인하고 쌀가마를 건넸다. 1가마, 2가마, 때로는 5가마. 받은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김덕수는 3가마를 받았다. 죽은 아들의 목까지였다. 노인은 가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정약용이 옆에 서서 기다려 주었다. 이틀째 저녁
마지막 농가까지 쌀을 돌려줬다. 창고에 남은 것은 정확히 2,000가마. 한양에 보고한 액수와 일치했다. 정약용은 창고 문을 봉인하고 자물쇠를 채웠다. 이 쌀은 내일 한양으로 보낸다. 호송은 내가 직접 감독하겠다. 정약용이 이영식에게 말했다. 이영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관아 앞에 모였다. 횃불을 들고 와서 정약용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옛날 농유였다. 다른 이들이 따라 불렀다. 관아 앞이 축제처럼 밝아졌다. 정약용은 대청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환한 얼굴들, 웃음소리,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백성이 행복한 나라, 관리가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세상.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계도 느꼈다. 이것은 한 고을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 조선 팔도에는 수백 개의 고을이 있었다. 그 모든 곳에 암행어사를 보낼 수는 없었다. 정약용 혼자서 모든 탐관오리를 잡을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사흘째 되는 날 정약용은 수령 이윤석을 한양으로 압송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윤석은 포승줄에 묶여 마당에 끌려왔다. 사흘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윤석,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약용이 말했다. 후회하느냐? 이윤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날이 이 세상의 수령 중에 저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고을도 다른 수령들도. 그것이 내 변명이 되느냐? 정약용이 차갑게 말했다. 다른 사람도 도둑질을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말이냐? 내가 관리가 된 이유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윤석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정약용은 군관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라. 한양 형조에 인계하라. 이윤석이 끌려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돌을 던지려 했지만 정약용이 막았다. 그만두시오. 그는 이미 벌을 받았소. 더 이상 괴롭힐 필요 없소. 백성들이 물러섰다. 정약용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다. 이윤석을 태운 수레가 관아를 떠났다. 정약용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박진사를 비롯한 아전 7명도 처벌받았다. 파직된 자들은 고을에서 쫓겨났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약용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들을 벌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탐관오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고을을 떠나는 날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섰다. 300명도 넘는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다. 김덕수 노인은 앞으로 나와 정약용의 손을 잡았다. 나리, 부디 건강하십시오. 나리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약용이 웃으며 대답했다. 노인장,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와야 하오. 탐관오리가 없어서 암행어사가 필요 없는 세상. 그것이 진짜 좋은 세상이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약용은 말에 올랐다. 관아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영식이 대청에 서서 절을 올리고 있었다. 정약용도 말 위에서 담례했다. 이 고을은 이제 괜찮을 것이다. 정약용은 생각했다. 이영식 같은 젊고 정직한 관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고을들은? 조선 팔도의 수백 개 고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타고 가며 정약용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칠간의 경험이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탐관오리를 한 명 잡는 것은 쉬웠다.
증거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다. 암행어사가 떠난 후에도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약용은 자문했다. 모든 수령을 감시할 수는 없었다. 모든 아전을 조사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수령과 아전 스스로가 청렴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야 했다. 정약용은 그렇게 다짐하며 말을 몰았다. 그로부터 7년 후 1801년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다. 천주교 박해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조선의 최남단으로 쫓겨나야 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권력도 자유도. 강진의 작은 방에서 정약용은 과거를 떠올렸다. 1794년 그 고을에서의 며칠, 수령을 잡아들이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던 그때는 힘이 있었다. 마패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강진 마을이 보였다. 저곳에도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저곳에도 탐관오리가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유배인인 정약용은 손 쓸 수 없었다. 그때 생각했던 것, 다른 방법. 정약용은 떠올렸다. 암행어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던 것. 7년 동안 그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무력한 상황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패 없이도 벼슬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책상 앞에 앉았다. 붓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제목을 썼다.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읽어야 할 책. 탐관오리를 색출하는 매뉴얼. 1794년 그 고을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을 것이었다. 정약용은 첫 문장을 썼다. 부임. 관리가 고을에 부임할 때 백성의 집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1794년 그 고을에서 보았던 것들이 떠올랐다. 백성들이 수령과 아전을 두려워하던 모습. 세금을 낼 수 없어 목숨을 끊은 사람. 아들을 잃고 우는 노인.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관리 때문이었다. 정약용은 계속 썼다. 장부를 대조하는 방법. 이중 장부를 찾아내는 기술. 아전들을 감시하는 요령. 백성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 그가 실제로 사용했던 모든 방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다. 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용, 해관. 관리의 모든 업무를 12부로 나눠 썼다. 각 부마다 세세한 지침을 담았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부정을 잡아낼 수 있다였다. 추상적인 도덕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 기법이었다. 1년여의 작업 끝에 목민심서가 완성됐다. 정약용은 마지막 문장을 쓰고 붓을 놓았다. 두꺼운 원고 뭉치를 쓰다듬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다. 1794년 그 고을에서 한 명의 수령을 잡았다. 하지만 이 책으로는 수천 명의 탐관오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책을 읽은 누군가가 탐관오리를 벌할 것이었다.